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청명하죠. 어제보다는 조금은 쌀쌀하긴 합니다만 오늘과 같은 기온이 계속 365일 계속된다면 정말 좀 살만할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근 40도 이상 벌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죠.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측면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계절에 따른 이런 극단적인 기온 차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성격을 상당히 급하고 공격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온 보일 때 우리가 좀 더 차분해지고 역지사지를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런 습관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마지막 주요 그 피의자가 일단 구속을 이제 면하게 됐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칼과 방패 역할을 했다. 이런 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욱꾸라지라는 별칭 그대로 이번에도 그 구속을 좀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검찰이 소극적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 이런 검찰의 그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이제 했는데요. 이 권순우 그 서울중앙지법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오늘 자정 조금 넘긴 12시 12분에 이 같은 사유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검찰에 증언한 고영태 전 더 블루키인가요? 이 이사는 어제 체포가 됐어요. 네, 네? 대조적인 양상이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저녁 9시께 그 고영태 씨를 이제 체포를 했는데요. 이 고영태 씨가 그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고영태 씨 그 자택에 대한 그 압수수색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고영태 씨는 그 인천본부세관 수석 그 이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즉 그 알선 수재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요. 실제 그 고영태 씨에게 그 인사청탁을 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그 취임을 했다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1월에 그 사표를 냈다고 하죠. 이 고영태 씨 검찰의 그 1차 최순실 게이트 그 수사 때 이제 적극 협조를 했지만 자신 또한 최 씨 옆에서 그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제 불거진 바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친박 단체 쪽에서 이 고영태 씨를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그 고발한 적이 있죠. 예. 야, 이거 참. 그리고 이 4월 한반도 위기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위기설 때문에 물론 가짜 뉴스도 많았고 하지만 대선에서 안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설을 증폭하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언론도. 이 예. 위기설이 사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북풍이 아니고 미풍, 이 트럼프풍이다 이런 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위기설의 그 핵심이거든요. 네. 진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미국이 이런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미국이 그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 위기설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제 또 그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행동을 한다. 만약 중국이 그 협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중국 없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한 번 더 시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본 내무성은 어제 그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해외 안전 그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관한 그 정보에 주의하라며 그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외무성의 그 담당 부서 연락처를 게재하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죠. 일본 외무성은 북한이 그 핵실험과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그 반복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계속 그 주의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자국민한테, 말하자면은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껄끄러운 이런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그렇죠. 예, 네. 그 최신 정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네? 말이죠. 우리는 모두 최신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군사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 제가 지금 언론 보도도 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론 보도 근데 일본 언론 보도 이걸 어느 정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언론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 관료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받아쓰는 이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일본의 이제 그 교도통신이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미국과 일본 그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중국이 북한의 압력을 강화할지,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그 군사 공격 가능성을 이제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게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일본도 한국과 함께 그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 일간에 얼마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느냐, 정보가 공유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제 그 교도통신의 그 주요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이 교도통신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가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그 통화에서 이 북한 문제에 대응할 모든 선택지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이러면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이제 그 배제하지 않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그 국방부와 그 외교부 대변인들이 바로 나섰죠. 그래서 4월 6기설 근거가 없다. 미국도 문제의 그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 협의 없이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제 못을 박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과연 미국이 우리와 어떤 정도의 그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 공유를 하고 이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하고의 이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한국에 좀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그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정말 우리와 그 협의 없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 독자적인 그 군사 행동에 나선다. 이거는 이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죠. 네, 어떻든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북한에 대한 아니 북한보다도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을 북한이 좀 압박을 가하라 이런 그 좀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죠. 칼빈스 함도 지금 오고 있고 로널드 레이건 함은 일본에 정박해 있고 참 이래서 위기는 분명히 위기인 것 같은데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바로 이런 위기 때문에 각 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한테 긴급 안보 비상회의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좀 시큰둥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른바 그 5+5 아니면 5 더하기 5 아니면 5 더하기 5 영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이 5+5 회담을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구 여권 후보들은 그 정치쇼라면서 그 일축을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그 국민들 상대로 그 안보 정치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고 일축을 했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그동안 그 안보에 대해서 그 위험한 이야기만 고콜라 하다가 이제와 무슨 자격으로 각 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를 자기 말 한마디에 모아서 회의를 하자는 것이냐 이러면서 그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이 정치권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사실상 이제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실 이제 이와 유사한 그 회동을 좀 제안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했고요. 또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민주당 그 비대위 대표 또한 이 안보 위기를 논의할 후보 간 그 비상회담을 좀 갖자. 이렇게 좀 제안한 바 있었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어제 이제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뭐 각 당 후보들이 이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 북한이 만약 핵실험 등을 강행을 한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하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는 그 사드 배치는 이 차기 정부에서 그 국회 비준을 거쳐서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그 기존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풀이를 낳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대선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아들, 딸에 관한 의혹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당이 어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을 공개를 했죠. 네, 이 민주당 쪽에서 그 독립생계를 유지해서 그 재산 공개 대상에 제외됐다는 것을 이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그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인데요. 이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의 딸인 안설리 씨의 그 재산은 4월 현재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서 약 1억 1,200만 원이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는 그 2013년 공개 당시 9,400만 원에서 그 1,800만 원 정도가 그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안설리 씨는 그 지난 2012년 6월 그 스탠퍼드대 그 대학원 박사과정이 진학해서 현재 그 재학 중이고 네. 이 조교로 일하면서 매년 그 3만 달러대의 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그 어디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고 네. 미국 국적은 물론 영주권도 신청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이 어제 문 후보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을 형사 고발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선대의 그 윤관석 공보단장은 어제 그 브리핑을 갖고 이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형사 고발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그 지난 10일 가진 기자 브리핑과 그 보도 자료를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2007년 고용노동부 그 감사의 그 최종 결론이 이 특혜 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하태경 의원이 그 새로 발견했다고 하는 그 최종 감사 보고서는 2007년 5월에 나온 그 고용노동부의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고용정보원의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면서 보낸 조사 결과서인 만큼 네. 성격이 전혀 다르고 예산 심의 집행 등 이 복합적인 행정적 잘못에 대한 그 징계 조치를 시사한 거다. 그래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 하태경 의원 또한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뒤에 문재인 후보의 후보 아들의 황제 휴직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그 선관위에 문재인 후보 측을 고발한다고 이제 그 막고발 방침을 좀 밝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고소를 하면 검찰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네요. 그 나이는 이제 그 대선이 끝난 뒤로 이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것은 잊혀지기 마련이다. 어차피 잊혀질 모든 만사를 얹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며 사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잊혀질 테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무라카미 라디오 가운데 한 구절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약 600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2030년에는 800만 명까지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 담배인데요. 이 어제 정부가 처음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담배 이 뭐 몸에 해로운 건 모두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어떻게 해로운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국립암센터의 성관금연지원센터장 전화 연결합니다. 서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서 센터장님은 담배 한 번도 안 피셨어요? 아니죠.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가던 77년도 그 근처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80%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성인 남성이라면 그냥 담배 피는 게 일종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웠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의과대학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레지던트 때 그 담배에 대해서 공부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나쁜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자해행위고 일종의 서서히 하는 자살이구나.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그 정부에 지금 담배 유해 성분 조사를 했는데 그죠? 네. 이 유해 성분 조사를 좀 미리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담배 성분을 조사하는 데는 이제 약간의 그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담배 성분을 조사하는 것은 오로지 담배 회사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늦게나마 이런 조사가 시작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담배값에 표시가 안 된 발암물질만 9개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담배값에 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그 이름들이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돼서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미 그때도 담배 발암물질이 60여 종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이제 전 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었죠.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법을 만들 때 발암물질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 표기하면 뭐 담배값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발암물질을 몇 종만 뽑았던 겁니다. 별로 근거도 없는 거죠. 그 몇 종이라는 것도 근거도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성분 표시 같은 거. 성분 표시 같은 거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 법에 따른다면은 아마 담배값이 부족하죠. 그 담배에 들어있는 그 발암물질만 표기하더라도 담배값에 그냥 가득 그 발암물질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암물질을 표기를 한다면 정말 다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어떤 글씨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고 그림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일본도 그렇고 경고 그림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본은 없고요. 예. 유럽은 EU 국가들이 다 넣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90개국 정도가 경고 그림을 다 넣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경고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글씨로 썼을 때 예를 들면은 무슨 벤조피렌이 있다, 카테콜이 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림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그림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림이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전자담배 있잖아요. 전자담배.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센터장님 의사신데 네네. 이 니코틴은 사실 발암물질입니까? 니코틴도? 니코틴은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중독성 물질이죠. 예?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성 물질이지 발암물질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전자담배가 보통 니코틴만 있고 딴 거 타르가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타르가 일종의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코틴만 있고 타르가 없어가지고 전자담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전자담배에도 좀 유해물질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전자담배도 이제 그게 사실은 전자담배도 성분 분석을 했더니 4종의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일반 담배에 비한다면 발암물질의 농도나 이런 것이 좀 낮다는 거죠. 종류도 적고요.
네? 종류도 적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암물질 종류도 좀 적고 농도도 좀 적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이제 저거 하는 게 이게 액상이잖아요. 전자담배가. 네, 그죠? 액상이라는 게 액체를 이제 이렇게 솜에 적셔가지고 그걸 전기로 가열해가지고 깬 거를 피는 게 이제 전자담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자담배가 이게 일단은 그 액상을 어디서 제조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제 전자담배 회사마다 그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액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전자담배 종류가 150종이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도 시간 몇 달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너무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또 어떤 제품의 안전성도 이제 아주 불안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전자담배에서 예를 들면 유해물질이 4가지인가요? 발견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회사의 특정 제품만 발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종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발암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가 그러면 담배보다는 덜 해로우면 그걸 권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종의 마치 독약을 좀 물로 탄 희석된 것을 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자담배가 발암물질이 적다고 해서 그걸 권할 수는 없죠. 발암물질이 한 종류만 있더라도 우리는 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른바 국내의 관련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국의 유명 담배 회사들이 이 10년간 연구 끝에 했다는 관련형 전자담배도 수입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유해성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예를 들자면 담배가 있었는데 담배의 해로움을 밝히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전자담배가 나오고요. 또 구강형 담배도 나오고 여러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담배도 또 몇 년 사이에 계속 진화를 해요. 또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입니다. 담배가 변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유해성을 밝히는데 항상 시간이 늦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담배는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게 해로운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담배의 해로움을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밝히는 것도 하도 오랜만에 지금 하는 것처럼 그걸 밝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변화를 할 때는 처음 변하면 아직 해롭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마치 해롭지 않은 것처럼 막 광고를 해서 팔고 해롭다는 게 나오면 그때 다른 형태로 또 바꾸고 이런 끝없는 전쟁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담배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단 빨리 끊는 게 최고고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암센터의 서운관 금연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그러네요. 예? 이미 포드 시가총액 넘은 게 지난주 일이었고요. 일주일 만에 이제 GM 시총도 넘었다는 건데 원래 장중가 기준으로는 이미 GM도 한번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처음 뛰어넘은 거고 얼마냐 그러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60조 원에 육박해요. 60조 원이면 얼마냐? 한국에선 삼성전자 외에는 테슬라보다 시총이 많은 데는 없고요. 현대기아차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GM이 한 50조가 한 50한 5조 정도 되거든요. 그걸 뛰어넘은 거고
미국 2위 포드는 한 50조가 채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측면에서 미국의 최대 자동차 기업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 들어서만 40%나 테슬라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테슬라 주가가. 일단 그 일론 머스크라는 스타성 있는 CEO가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주 여행 보내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보내겠다, 화성을 보내겠다고 또 하고 인간 두뇌에 그 인공지능 칩을 심겠다, 전자두뇌 같은 것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테슬라 내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항상 주가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를 내고 있고 포드나 GM에 비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5, 6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다라는 성장성에 보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그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대 이상의 고가 전기차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어요. 네. 그런데 항상 고급 브랜드의 전략은 항상 제일 비싼 걸 판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보급차를 만드는 건데 이번에 한국 돈으로 우리 돈 한 4천만 원 정도 때 이제 보급형 전기차를 만듭니다. 이게 이른바 뭐 이 차가 더 잘 팔리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고요. 하지만 불안감이 당연히 있죠. 미래 기술을 가진 다른 자동차 업계의 견제가 일단 있고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는데 과연 그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안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기차 했을 때는 뭐 이게 충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 그 물론 충전하는 장소는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쁠 때는 솔직히 주유소 들려서 기름 넣는 것도 이거 왜 빨리 안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10시간 이내에 보통 걸리긴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어떤 뭐 물론 테슬라에 대한 견제, 국내사에 대한 어떤 지원일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12시간, 13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그 충전하는데. 그리고 테슬라 충전소에는 다른 차,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테슬라 차원의 황제 충전이구나. 맞습니다. 황제 충전. 테슬라 입장에서 일종의 수질 관리인 거죠. 1억 원대 이상 차들만 들어가서 충전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처리 문제 들고 지금 산업은행하고 국민연금이 계속 대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산업은행이 국민연금 요청을 거부했네요. 네?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의 30%가량을 가진 최대 보유자고요. 이런 와중에 대우조선이 회생하려면 이제 회사채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사채권 보유권자들의 그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선뜻 동의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순실 트라우마 때문에 함부로 뭐 부실기업이 지원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래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국민연금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달라. 오늘 17일, 18일이 분수령입니다. 사채권자 집회인데 이걸 좀 더 연기해서 3개월 정도 시간 좀 달라. 시간을 끌자는 거죠. 이건 바로 딱 봐서 느낌이 오죠. 대선 이후로 좀 보고 눈치를 보자 이런 건데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지원돼서 더 이상 안 된다라면서 국민연금의 요청을 이런저런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거부하면 대우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당장 자력회생은 힘들어지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오는 17일, 18일에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 채무조정안이 부결이 되면 21일 전으로 P플랜이라는 건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사전회생 계획 말이 어렵죠. 사실상 법정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법정관리인데 먼저 법정관리 시킨 다음에 빨리 좋게 만들어서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체로 전환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프리패키지 플랜인데 그래서 신규 자금을 지원하자는 건데 일단 치료를 해서 독립시키자는 건데 그 P플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만의 홍하이 그룹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인수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보통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 미국 브로드컴도 들어가 있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를 베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홍하이 그룹은 이거보다 훨씬 높여서 30조 원 넘는 금액을 써냈습니다. 당연히 돈으로는 홍하이 그룹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홍하이가 어떤 전력이 있냐? 지금 일본의 샤프라는 TV도 만들고 패널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거 홍하이 그룹이 인수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렇군요. 돈을 맨 처음 정말 높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한 뭐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뭐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뭐 한 5조 6조 정도 썼다가 나중에
실사를 들어가서 우리가 몰랐던 부실이 있네라면서 돈을 깎습니다. 이 홍하이 그룹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일단 비싸게 불러서 산 다음에 깎는 전략인 거죠. 1대1 협상이 되는 거니까 샤프도 그때 3분의 2 수준으로 샀거든요. 최초의 제시가에 비해서. 이번에도 도시바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본 정부도 고민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술 유출. 우리도 지금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예전에 쌍용차도 있었고 지금 금호 타이어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금호 그룹에 주느냐 아니면 중국 그 타이어 업체에 주느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기업이나 범중국 기업에 가면 기술 유출이 될 거니까 미국 기업에 주면서 일본 기업들을 거기에 끼게 만드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들어간 돈도 있고 이걸 빨리 돈을 매각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홍하이 그룹이 인수하면 그런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 어떻게 되냐고 문제. 도시바는 이미 작년만 해도 5조 5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서 2조 3천억 원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이런저런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인터넷을 떠들썩했던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예약 정원 초과로 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 전 세계에 다 보여줬는데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불매 운동 확산되고 있죠. 이미 오늘 오전에 보니까 워싱턴에서도 유감의 표명을 냈고 이미 유나이티드 항공 CEO가 뒤늦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인제 사과가 뭐예요? 맞습니다. 이 항상 대한항공 때도 그랬던 것처럼 땅콩이 항공도 그랬던 것처럼 사과는 무조건 빨리 진정성 있게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아시아계 승객을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화교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4명 중에 3명은 보상안에 동의해서 내렸고 나는 환자가 있으니까 진료 예약이 있으니까 못 내리겠다고 했는데 네가 제일 싼 항공권을 샀으니까 내리라고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얼굴에 피가 났다는 거죠. 이거 항공사가 처음에는 자기는 잘못이 아니었다. 유감스럽다 정도만 했었는데 결국에 미국에 있는 연예인들까지 지금 이 불매 운동에 들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